전하 형님, 오늘 할 일이 많아 어디서 지금 잡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도 누가 쓱 지나갔어. 예? 예? 이게 뭐하는 일이야 도대체. 예? 인생을 건 한판 평론을 지금 아기는 지금 뭐를 걸었어. 그리고 마지막 목숨 걸고 갔어. 예. 아기와 저 누구죠? 저 고니는 말이야 뭐 팔을 거네 뭐를 거네 이러는데 말입니다. 인생을 건 한판 평론 8타짜 시즌2 3타짜요. 김타짜, 박타짜, 서토짜입니다. 알아서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아직 시즌2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 네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로 해요? 경남대 교수잖아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거 싫습니까? 그거 한 3년 뒤에 해도 돼요. 내려놓습니까 당협위원장? 왜 내려놓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 겸 송파병 당협위원장. 맞습니다. 국민의힘. 예. 자, 박원석 전 의원, 전 정의당 의원, 현 새로운 미래. 예, 그리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적? 없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상근 부대변인. 네. 다 전직들이시네. 현직이시구나. 전직들이 편해요. 근데 어떻게 당적은 있죠. 당적은 있고. 당직이 없다. 당적이 없다. 난 놀랬어. 그래서 근데 초반부터 민주당이라서 초반부터 유튜브 분위기로 가려고 그래요. 야, 오늘 이게 달궈가지고 본방 불가해서 오늘 그래 극대 가자고 차분하게 갑시다. 하고 본방 불가가 유튜브 조회수가 본방보다 훨씬 잘 나오죠.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는 방심위의 관할을 받는 곳이기 그럼 때문에 차분하게 갑시다. 차분하게 하시고. 내가 교수인데 정제하고. 교수인데 교수셨구나. 그럼요. 잊어먹고 있었어요. 제가. 일종의 지식인입니다. 일종의 지식인은 뭐야 또? 일종은 뭐야? 자, 패 돌리시죠. 중요한 것들, 가슴 속에 품어놓고 있는 비기들, 내가 어디서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본방 불가해서 옆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걸로. 자, 일단은 민주당 전당대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근데 언론의 평가가 대선 출마 선언인 줄 알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막 굉장히 길었다면서요. 일단 우리 3타짜 제일 연장자인 김타짜부터 묻겠습니다.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워딩 뭐 있었어요? 먹사니즘이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냈더라고요. 예. 언뜻 떠오르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떠오르는데 그래요? 어찌됐든 좋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나 봐요. 예. 지금 우리 당은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진흙탕 싸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아마 빌미로 삼아서 연임 도전 의사를 한 당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국민 앞에 드리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당은 뭐하나 큰일이다 이런 좀 자괴감이 좀 들었고요. 반성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반성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재명 전 대표는 어찌됐든 당대표를 다시 하면서 대권 가도에 자기만의 이제 길을 뚫어 놓겠다라는 건데 다 아시는 것처럼 9월 달에 또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2건이나 있다고 하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냥 무죄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아스팔트를 신장로를 뚫어놓겠다는 의지는 의지고 그러나 또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겹겹산중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이 믿는 건 법원 검찰입니까? 아니 법원 검찰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상권 분립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 시스템을 믿는 거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타짜는 어제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일단 키워드로 보면 이제 성장, 민생, 미래 뭐 이런 키워드였는데 이제 성장을 이제 중심적인 키워드로 내세운 게 조금 이제 기존의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스탠스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성장이라는 건 그동안의 보수 정당의 전유물 같은 거였는데 근데 그걸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일종의 이제 확장성을 갖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현안이나 정쟁성 이슈를 거론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어대명 분위기에서 당대표는 정해진 거고 지금 시점에 왜 내가 당대표를 다시 하는가는 결국에는 미래에 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수권 능력을 보일 건가 이거잖아요. 그런 것에 충실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는 비전하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나타나는 모습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192석은 아니죠. 170석이 넘는 거대 일당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뭐 민주당이 지나치게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총선 이후에 지지층이 원하는 속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그거는 이제 민생과 혹은 미래와 혹은 뭐 먹사니즘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괴리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그걸 주도하는 거는 겉으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예.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또 멀리 시선을 두고서 이런 비전을 나는 제시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이재명 대표가 손짓을 하고 가리키는 것 간의 괴리가 커서 이제 그 괴리를 어떻게 줄일 거냐. 즉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제1당다운 그런 민생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맥소자, 메타, 서타자예요. 메타자가 좋은 것 같아요. 판에 맥을 읽는 성을 받고 그래요. 맥소장으로 하시죠. 맥소장. 서타자로 할게요. 네, 서타자. 서타자. 어저께 뭐가 인상 깊었어요? 저는 뭐 일단은 내용 자체가 야 이게 거의 뭐 대선 출마를 할 때 모든 현안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후 위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통상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는 당 대표가 따지고 보면은 당에 대한 변화라든지 당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걸 가야 되는데 내용 자체는 대선 출마 선언문이었다. 근데 저는 본인 스스로도 연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 자리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연임 자체가 본인이 떠밀려서 하는 거든 안든 간에 본인이 결국에는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이거를 각인시킴으로써 연임에 대한 부담감을 희석시키는 좀 그런 좀 출마 선언문이라서 생각보다 장문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먹사니즘. 네, 먹사니즘.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캐치프레이즈로 좋아요? 좋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니 뭐 그냥 아주 무난한 부분이었고 눈에 띄었던 건 최병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논란 부분들을 빼서 좀 드라이하게 기름을 뺀 부분이었고 뭐 역시 이제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뉴노멀을 내가 쓰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많은 빚을 진 것 같다. 왜냐하면 지역구도 인천계양 퍼졌잖아요.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먹사니즘 이것도 저는 좀 이게 차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이재명 대표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싫어도 어쩌든 간에 싫어한 줄은 뭐 진작 오래됐죠 뭐. 뭘 싫어해요? 이런 쓴소리 들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갑자기 흘러나왔지만 먹사니즘 나오면서 아,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의 좀 자산으로서 이재명 대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진짜 내 진짜 궁금한 거는 이 먹사니즘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들 중에서 종부세 이거를 근원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연임 시도하면서 첫 번째 꺼낸 정책적 화두가 종부세 원점 검토.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럴 겨를이 없고 뭐 안에서 내부 싸움 아니라 정신이 없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누구가 누구를 노리고 한 거 같다면 DJ를 노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 DJ 플랜? 그렇죠. 뉴 DJ 플랜을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DJ가 대통령 선거 계속 떨어지면서 이른바 좌파 낙인, 그다음에 용공 이런 이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대선에 정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클릭 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뉴 DJ 플랜을 하잖아요. 그랬던 DJ를 아마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재명이 위해서 금투세, 종부세 이야기 나올 거란 상상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개딸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고라도 이런 우클릭하는 이런 민생의 이슈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도 이제 DJ 얘기를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벌이라는 소설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뚫으려고 하는 의지는 뭐 내가 뭐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는데 근데 법원이 가로막을 건데 죄와 벌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곧 나오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안 받게는 분명히 또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으니까 뭐 법원에서 판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그럼. 국민의힘이 그런 법원만 쳐다보고 있는 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극으로 벌리는 분들은 이재명 변수만 믿고 그냥 극단적으로 자기 소수의 아스팔트 우파만 모여가지고 순결주의로 가자는 경향이 강해요. 이재명이 저렇게 재화벌을 앞둔 사람도 우클릭 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중원을 향해서 가야죠. 그러려면 수도권과 중도층을 향해서 소구력 있는 인물, 이미지, 정책, 노선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도 참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문자만 생각해요.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확장성을 갖겠다 이런 건데 정책적 우클릭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확장성이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태도의 확장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보다 태도. 이건 여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도 태도의 확장성이지 무슨 정책적인 좌클릭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종부세를 폐지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견인할 수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약간 그 이제 이미지일 뿐이고 오히려 다른 이제 반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종부세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로 민주당이 굉장히 큰 어쨌든 유산이에요. 그 레가시가 크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짜 그 종부세라는 게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될 요소도 있겠지만 정체성을 포기하는구나. 이런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고 금투세 유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하고 입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폐지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은 금투세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우클릭이 정치적 확장에 가는 의미는 별로 크지 않고 태도의 뭐예요? 아니 국회를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치를 이게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 87년 6월 항쟁 이후로 97년까지 여야가 타협적인 민주화를 이뤄낸 거예요. 이게 혁명적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마치 이게 무슨 혁명하듯 듯한 근데 국회를 어떻게 그 혁명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의 확장이 중요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할 때 친명행제 비명행사와 같은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종부세 가지고 뭐 일부 조정이나 폐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정치적 확장성이 생기지 않는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저만 볼 수 있는 숨겨진 화면에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저 박타짜가 태도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국회 운영 같은 거 그 얘기할 때 옆에서 서타짜가 박타짜를 힐끗 쳐다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저는 그거를 웃으면 뭐라고 읽었냐면 이 형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웃음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뭐 태도의 그 변화가 필요하다. 태도 변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타짜님께서 얘기한 건 그거죠. 양 진영 자체가 민심의 기준을 본인들이 입맛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도 당심이 곧 민심이다라는 내면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당원이 많죠. 전체가 한 250만,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한 130만 정도 된다고 봤을 땐 물론 이제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당심이 민심일 수는 있으나 결국에 민심이 당신과 동일하다는 생각으로 당을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민심을 잘못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법원만 쳐다본다고 했는데 법원이 아니라 중요하게 쳐다보지 않아야 됐던 곳은 용산이에요.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넘도록 용산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를 당원들과 극소수의 당원들만 가지고 민심을 재단하니까 양쪽 다 지금 망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해가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망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얘기고 태도 부분도 그래요. 종부세나 금투세 부분은 논의를 하자는 거고 우클릭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2024년 종부세와 금투세가 이게 시장 정책으로서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논의를 해야 돼요.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요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 좌클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나름대로 국민 민심을 끌어들였던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냥 무혈 입성할 줄 알았는데 후보가 또 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박타짜 지난주에 김두관 전 의원이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오고 시작 전에 전화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아직도 몰라요? 아니 이게 이제 본인이 명분은 있어요. 당이 이렇게 이른바 일당 독주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통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그게 경쟁력이 아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이것도 역시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뭐 했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김두관. 예, 당이 이렇게 되기까지 김두관 의원은 뭘 하셨냐. 그 어제 출마 선언 어젠가요?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그 공천 관련해서 지난 총선에 결국 그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을 탈락시킨 거 잘못됐고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못하니까 반사이익으로 이긴 거다. 맞는 말씀인데 그 비명행사 공천될 때 뭐 했냐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그에 대해서 비명이라도 질려봤냐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당이 지금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작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평론하듯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평론을 가지고 당대표에 출마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혹은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이나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왜 출마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선거가 있으니까 출마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서타자도 동의합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서타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나름 영웅이 될 수 있다. 네. 네. 지금도 유지해요? 나름 영웅이 될 수는 있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스펙트럼 속에서 제가 에서 말했듯이 당헌당규 개정할 때 중앙위원회에서 반대 의사가 15.7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77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고 출마의 추동 요인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한 대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마치 이게 우리의 전유물인 양 하면서 어떤 연임의 이 근거로 삼는 것들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당헌당규 개정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그리고 연임을 위한 어떤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 포인트를 잡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뭘 했냐라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냈는데 내가 용기 있게 낸다라는 측면에서는 출마의 요건은 갖춰졌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시지만 잘 요리를 하면 김두관 전 의원 역시 몇 이전에 그 남에서 니틀로맨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민주당에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캠프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좋아할까? 김두관 의원이 김두관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 것은 이재명 전 대표한테는 오히려 좀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할 수 있죠. 1인 동무대로 가서 그야말로 황제 즉위식만 하는 모양새는 이제 불가능해졌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일단 유세를 해야 되고 일단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경쟁자가 나섰다는 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분 다 뭐 서타자는 좀 가능성을 두고 있고 박타자는 일단 좀 싸늘하게 보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이거 짜고 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욕을 먹느니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형식적인 경쟁을 통해서 제한적 경쟁 시스템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모습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보고요. 이왕 나온 거면 할 말 하면서 주도적인 어떤 자기의 세력들 모아내는 게 중요한데 하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김두관 전 의원의 정치 역정을 그동안 보면 항상 비주류였습니다. 친노로 분류되지만 노무현 정부가 집권할 당시에도 항상 비주류였고요. 친문 시대에도 사실은 비주류였고요. 친명으로 열심히 했어요. 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그만두고 5.18 가서 그 묘지 이렇게 참배할 때 거기 가서 막 발로 받고 뭐 굉장히 심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또 친명 체제에서도 비주류로 저는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 과연 비주류로서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 당대표 선거에 한번 본인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붙이면 김두관 전 의원을 제가 인물 평가를 잠깐 짧게 하면 이분이요 고집이 엄청 세요. 한번 결정하면 앞뒤 안 보고 달려듭니다. 저 예전에 뭐 그 경남지사 걷어차고 대선 출마했었잖아요. 그때 다 말렸어요. 그것도 이제 비주류의 한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딱 결정을 해서 해야겠다 싶으면은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라 진짜로 본인 메시지를 아주 거칠게 낼 공산이 크다. 자 일단 김두관 후보는 이 약속 대련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내 정치해야 될 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저희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일부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지난주에 박원석 전 의원 박타짜가 이거 실제로 민주당의 탄핵까지는 못할 건데
그거 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실제 민주당의 목표가 그러면은 실제 탄핵까지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좀 군불대기요? 뭐라고 그래야 돼? 뭐 군불대기나 여론 환기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용일 텐데 그러니까 청문 심사 절차가 곧 탄핵 소추 절차는 아니에요. 뭐 탄핵 그렇죠. 소추 절차는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는 탄핵 소추 절차 유사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건데 아마 저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차피 채택된 증인들이 대부분 아마 뭐 민주당의 의도에 동의하는 증인들 이외에는 출석을 안 하겠죠. 그리고 청원 심사 과정에서 저런 상임위의 조사 절차와 유사한 청문회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례적이고 국회법 해석상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제가 보기에 이제 과유불급인 요소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물론 이제 청원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고 의견이고 목소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새겨들어야 돼요. 저거를 지금 청원 그 탄핵 청원이 130만 명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긴 하나 그걸 가지고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건 거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거면은 탄핵 소추안을 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벤트, 제스처, 뭐 여론 환기용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본회의는 못 갈 거다. 네, 저기서 얼마나 심도 있는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타짜. 국민의힘은 요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굉장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게 그 입법 폭주죠.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했다는 다수의 힘만 믿고 지금까지 한번 있어 본 적이 없는 행태입니다.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언동도 사실 있은 적이 없었던 행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본래 그런 분이니까 놀라지 않는다 치더라도 세상에 국회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연다? 87년 민주화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국회 청원법에 따라 가지고 청원한 게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원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억울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청원이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청원을 하면 대개 어떻게 되냐면 기관으로서의 국회나 정부 기관의 하소연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탄핵이라는 게 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일입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이 과반이 모여서 발의를 하고 3분의 1가 의결을 해야 되는 정상적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 100명만 명이 모였으니까 청원해 주세요 하니까 이거 억울한 하소연이니까 해주겠다 이런 적은 역사에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런 폭주를 하니까 오히려 우리 당에 자꾸 그런 강대강의 구조가 있으면서 우리 당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폭주를 멈추지 나머지 얘기는 3부에서 들을게요. 광고 듣고. 자, 여의도 타짜 3부 자 시작을 하는데 서타짜 저 그 민주당 탄핵 청문회에 대한 서타짜 발언 듣고 우리 김 타짜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87년 민주화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국회에서 이런 청문회를 열어서 탄핵 전에 조사를 하는 거 없었다. 없었죠. 없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87년 민주화 이래 이런 무능하고 검찰 독재를 실현시키는 윤석열 정부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꺼내 든 겁니다. 정말로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와 있었던 입법청문회 부분들 특히 검찰을 탄핵하기 전에 청문회를 실시해서 조사라는 것들 없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검찰 자체가 좀 더 이 검찰 수사권을 정말 투명하고 제대로 국민들의 신망받게 썼으면 민주당이 역풍 맞죠. 민주당은 지금 이 청문회를 불러서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대통령의 장모까지 불러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들 검사를 또 불러서 수사 중인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들은요. 뭐냐면 결국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밖에 이 전국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 부담 되게 많이 크게 갖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자체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이제 본회의로 가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해당 사안에서 요건이 된다 하면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할 것이니까 저는 절차상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를 유예했잖아요. 그 청문회 유예됐는데 저는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절차적으로는 훨씬 더 그 뭐랄까요? 그 강제성이 없는데
저 청원 절차를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탄핵 조사 절차 비슷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은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역풍은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대해서 역풍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어떤 상태인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깊이 돌아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 물론 저 청문회가 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실이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될지, 민주당이 뭐 오버하는 건 아닐지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그 민주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아주 서타자에 대해서 진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87년 민주화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87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정권이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또 다른 그 민주당 정보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돌이표가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은 제가 굳이 안 해드리고, 법적으로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끝까지 끄집어내서 이게 권한이니까 하겠다. 이게 제가 이제 정치학자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현대 민주주의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게 아니고 투표장과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무력화된다는 최근의 정치학자들의 그게 충언 중에 나오는 겁니다. 남미가 탄핵 천국이 되잖아요. 베네수엘라, 브라질 어디 보십시오. 탄핵이 남발됩니다. 의회가 탄핵하고 사법부가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당하고 쫓겨나면 또 다시 오고, 탄핵이 남발되고 탄핵이 애기 이름처럼 오르내리는 순간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제도적 절차의 법안에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도 지금 망해간다고 하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 자기 법적 권한을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데 나 출마하는 문제 없어. 이건 정치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염치와 도리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루즈벨트 대통령 유대하더라지만 이 양반도 하도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대법관, 연방 대법관을 자기 임기 내에 늘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연방 대법관 숫자는 규정돼 있지 않거든.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늘리면 돼. 대통령이 연방대법 숫자를 늘리려고 했는데 결국 야당 반대로 그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제도적 권한의 자제, 포베어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살리는 규범이에요. 지금 근데 남미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청래가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냐고. 이런 식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제가 흥분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흥분하셨는데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또. 그렇게 해야죠. 네.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왜냐고? 우리에겐 본방불가 유튜브가 있거든. 모자라면 거기서 요거는 살짝 하면 이게 지금 법적 절차다, 이거 불행이다 하는데 결국엔 남미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고, 탄핵을 유발시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예요.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로 반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실 뒤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준비 이슈가 있어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지금 빨리 끊고 지겹겠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본방불가가 있기 때문에 못다운 얘기는 또 유튜브에서 하면 되니까. 본방불가는 애구가 돼 있습니까? 그럼요. 지난주에 호주에서 안 들으셨구나. 한식당 가 있느라고. 아침 9시예요. 시차가 없을 텐데. 1시간 차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뜨겁다 못해서 그냥 뭐 용광로도 아니고 그냥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그제인가요? 첫 번째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 사천 논란 이거 제기한 거 사과하시던지, 아니면 진짜 내가 사천한 거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원희룡 후보가 안 했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거티브 안 하고 정책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피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이제 안 하나 보다, 전략 변경이 있나 보다 했는데 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부산 부울경에서 연설회가 있었고, 연설회 이후에 기자들을 향한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후보를 향해 총선 당시 고의 패배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발언하고,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김타짜. 원 후보의 전략은 뭔 것 같습니까? 네거티브 세게 했다가
안 하고 그날 금리 얘기 이런 거만 했거든요. 네. 경제 얘기, 물가 얘기 하다가 다시 네거티브인데. 원희룡 후보를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네. 우리 당의 훌륭한 재원이시고 앞으로 전당대회 끝나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같이 가야 될 네. 중요한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갈수록 좀 금도를 좀 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SNS에 올려서 3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사실 무근이 아니고 실제로 그게 답할 수 없으면 사퇴하라라고 지금 궁지에 몰아넣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제가 우리 당 소속이지만 너 죽고 나 죽자식입니다. 사직생이 아니라 사직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3가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천 의혹 지금 엊그저께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사천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비례대표 사천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사실 무근이다 이미 정리를 한 건데 예.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건 뭐 하나 들고 있는 듯한 지금 분위기잖아요. 만약에 들고 있는 게 있다 쳐서 예. 그걸 공개하면 예. 그럼 다른 쪽에서는 또 할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비례대표 관련돼서 있는 그대로를 수면 아래에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논의들을 다 수면 위로 까워 벌려서 올리면 누가 살아남습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선관위의 경고를 이유로 들어서 첫 번째 TV 토론에서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원희룡 후보답게 돌아가는구나. 이 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은 총선 참패 이후에 총선 패배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가자고 다짐하는 건데 과거 6개월 전 문자를 끄집어내서 흙탕물을 치고 과거 당신 후보들 뭐 이런 일 있었지 않냐는 풍문을 가지고 와서 막 들이대고 이게 드러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전당대회 위에 당에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정말 원희룡 후보다운 우리 소장파 개혁파의 리더였던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답게 다시 본궤도로 올라오길 바라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정말 참고 참았던 것들을 폭발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저는 우리 당의 진정한 승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사장 이 원장관의 지금 전략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 수단을 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왜 출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총선 참패 이후에 무너진 이 당을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수권 능력을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비전의 요체잖아요. 근데 원희룡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마 안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어쨌든 오더를 받고 출마했다. 이런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앞서 있는 후보, 용산이 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이외에는 딱히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TV 토론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 TV 토론의 장면이. 왜요? 아니 왜 바로 TV 토론 직전까지 네거티브를 하다가 TV 토론 들어와 가지고 비대위원장하고 선관위원장이 말려서 나는 정책 경쟁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답을 안 하긴 했어요. 그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아니 그 질문. 그러니까 내가 사천을 한 게 있으면 답해봐라. 가족과 인척이라고. 네, 그거 잘못 답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에서 도망가려다 보니까 TV 토론의 스텝이 좀 꼬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막상 포지티브 경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해 본 게 없어. 이 당을 어떻게 정책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서 어떤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딱히 생각해 놓은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네거티브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우왕좌왕 좌충우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준비 안 된 출마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팀킬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나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의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는 사람들 정도의 레벨이면 다 어쨌든 잠재적 대선 주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레벨이면은 진짜 다른 차원을 보여줘야 돼 전당대회 경쟁이.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팀킬입니다. 6개월 전에 보냈던 문자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공박하고 지난 총선 책임론 가지고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유세를 왜 안 나왔니? 뭐 나는 뭐 지역에서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느니 이런 수준의 공방을 벌인다는 거는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한심해야 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망가졌는데 차기 그 국민의힘의 차기를 거론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즐겁겠습니까? 서타짜. 그냥 좋으면 그냥 웃으세요. 뭐 표정 관리라고 그래. 막 좋죠. 솔직히 좋은 게 아니라 뭐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요? 뭐 저기 궁중의 그 궁중암투. 궁중암투?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세자가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의 독립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아직은 그 세자를 만들었던 왕과 왕비께서 아니 아직은
우리 시간이 3년이나 남았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객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무사들을 보내서 지금 공격을 하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의 지금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그 스탠스가 꼬이는 이유는 본인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 메시지가 자기께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흩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보면서 저는 끝났구나 국민의힘 전당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끝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동안에 집요하게 했던 제일 처음에 최병 특검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투척되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태도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총선 책임론을 묻다가 이제는 친인척이 사천. 가족과 친인척을 통해서 사천했다. 결국에는 그 한동훈 후보라는 이 메신저 자체를 오염시키려고 끊임없이 오물을 투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보면 원래 대세론을 꺾으려면 네거티브가 가장 즉약입니다. 뭐 그렇게들 얘기는 하죠. 그러게 이제 정치 전략적으로는 그래요. 선거 전략상. 근데 네거티브는 잘 써야 돼요. 늘 이게 말하자면 역풍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물을 확 끼얹어요. 그게 잘 봐야 되는 게 바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역풍에 맞아서 그 오물이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하나 정도는 쥐고 들어가서 끌어들여 갖고 덧을놔야 되는데 그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가 가장 센 걸 던졌어요. 한동훈 후보가 사천을 하는데 사천이 가족과 인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물어봤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던진 걸 물었네. 얼마나 저럴 기회예요. 근데 못 던지고 우물쭈물하면서 한 25년 정치사에 가장 흑역사의 장면을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원희룡 후보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제 원희룡 후보 자체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뭐 말을 못하는구나. 네거티브가 근거 없이 하는 흑색 선전이나 하는 후보로 낙인 찍히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정책 선거를 하겠다 하다가 또 말하자면 네거티브를 하는데 안 믿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공격이 먹히겠어요.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후보의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 자체도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보수층의 이 대의원들한테는 먹히지 않을 메신저가 오염돼 버렸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라는 메신저를 오염시키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오염당했다. 역풍을 맞으니까 그 오물이 자기한테 다 이제 뒤집어씌우는. 저는 잠시만요. 김경률 회계사가 그 원희룡 후보 SNS에 대해서 1시간 전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원희룡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기분 매우 더러우니 앞으로 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김탄장. 저는 이거 질문 좀 드려보죠. 어제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했던 얘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고의 패배 총선 고의 패배 의혹.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요? 그 말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희룡 후보가 정말 준비 없이 참전했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진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당의 가장 훌륭한 미래 유망주 중에 하나고 정말 우리 당의 전당대 대표로 뛰어든 분이 당신 이거 총선 일부러 지려고 이거 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우리 당 100만 당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잘못했고 누구 책임이고 이런 걸 따지고 묻더라도 어떻게 당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일부러 지려고 그렇다 일을 했다고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저는 우리 원희룡 후보가 정말 그 말실수로 나왔다고 그 말을 거둬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렇게 고의 패배론을 이야기할 정도면 저는 원희룡 후보의 최근 전당대 출마 이후의 행보를 보면 고의 패배론의 그 반사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을 망치려고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전당대회. 그럼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당이 정말 왜 졌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고 그럼 앞으로 지지 않고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반성과 변화에 자기의 비전과 내용을 내놓고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는 일종의 잔치 같은 이 문제를 잔치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멱살 잡고 달려들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오물 던지고 도망가는 형식이면 그리고 당신은 이거 일부러 지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정말 묻지 마 아무 말 대잔치를 해버리면 이건 전당대회가 당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당은 죽어도 상관없으니 한동훈만큼은 절대 안 돼. 이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조언을 받고 누구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본방 불가에서 하시려고. 네,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희룡 후보나 원희룡 캠프 쪽에서 하는 걸 보면 전당대회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지어서 갈 거가 아니라 한동훈만큼은 절대 안 된다. 저놈은 내가 멱살 잡고 같이 물기시로 죽더라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거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되더라도 그냥은 못 보낸다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전당대회에 임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되죠. 이게 고의 패배론을 똑같이 반사로 돌려봐서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하청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 그냥 유추만 할게요. 합리적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다 아우르는 이슈가 뭡니까? 최혜병 특검이죠. 처음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완전히 뒤덮었어요. 두 분이에요. 이 두 개의 요인이 요동치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이렇게 막 회자되고 난리통인데 저작권자 누굽니까? 저작권자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합리적 추측입니다. 뭐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원희룡 후보도 좀 태도를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품격 같은 걸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1차 토론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사람이 원희룡 후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용산의 낙점을 받고 혹은 뭐 청부를 받고 출마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동안에 정치해왔던 역정 이걸 생각한다면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뭘 하고자 하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자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한동훈 네거티브 하려고 한동훈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근데 정치 경력 25년 된 삼선 의원의 광역단체장의 장관 출신이 고작 한동훈 네거티브 하려고 출마했다는 거는 너무 자기 정치 인생에 대한 모욕 아닌가요? 저는 원 후보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타짜. 뭐 시간 충분해. 나머지 얘기는 또 본방불가에서 하시면 되니까. 야, 일단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또 SNS에 올리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동훈 후보의 저에 대한 공직 인사 추천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본방불가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또 그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총선 이렇게 지지를 않았어. 자, 안타깝겠지만 낙선자. 김타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 원희룡 후보의 그 얘기 어떻게 들립니까?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에서 우리 당이 왜 처참한 패배를 했는지를 따지고 반성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반성해서 출발해야 어떻게 변화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면 당신과 민심이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가 있느냐. 그래도 한동훈 후보만으로도 한동훈 후보를 수단으로 쓰고 도구로 써야만 그나마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당원들 수많은 사람들도 총선 패배 원인을 용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 당정관계 두고 있는 거예요. 지도부 붕괴시키고 멀쩡한 당대표 징계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비대위 만들어서 그다음에 김장연대 만들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 올리고 나경원 눌러 앉히고 안철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정무수석이 직접 이야기하고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수직적 당정관계로 2년을 끌어왔던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재명 대표 같은 범법 혐의를 수많이 받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대선은 안 되는 분이 당대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수도권에서 그냥 처참하게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당원들이 알고 있어요. 이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용산과 당의 수직적 당정관계 그리고 핵관, 친윤이라고 불리는 완장찬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내둘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해초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 입장은 뭡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돼. 그리고 원희룡 후보 뒤에서 돕고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윤의 잔당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건 아니야. 끝까지 대통령에 충성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가니까 당원들은 더 화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타차. 제가 궁금한 게 앞서 이제 원 후보가 제기했던 세 가지 의혹들 중에서 그 김경률 회계사 하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반박한 김경률 회계사 금감원장 추천 의혹.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한 후보 측 김경률 회계사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합시다. 근데 김경률 회계사 금감원장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문제로 뭘 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장을 추천했다는 시점이 아주 임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사 추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색깔론을 좀 거기다 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자문그룹 얘기도 비슷한 건데 거기 이제 진중권,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민운동했었고 과거에
학생운동했었고 좌파들 아니냐. 한동훈 주변에 전부 저런 사람들이 있고 한동훈이 되면 이게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태가 올 거다. 예. 근데 이런 어떤 이미지를 유포하기 위해서 뭐 추천설도 흘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남 저 보수 당원들의 뭐 당심을 아니면 유튜버들이나 혹은 뭐 전역 전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동안에. 근데 적어도 원희룡 장관 정도 되는 분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상대에 대해서 검증을 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전력은 어때요? 그분도 과거에 뭐 학생운동 했었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때문에 급기야는 이제 색깔론까지 이 전당대회에 동원하려는데 휘둘리거나 그걸 앞장서서 원희룡 후보가 제기하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다.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서타자는 이거 질문해 보죠. 그 사천 의혹 이제 얘기하면서 어제 이제 원 후보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실과 의논 없이 대통령실을 배제한 채로 사천했다 비례대표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해서 노수 침을 뱉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과 공천을 상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이게 건강한 이 정당이라고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그만하시죠. 그걸 가라고요? 예. 광고 듣고 올게요. 예. 자, 서타자의 못듣 하다 많이 이야기는요. 저희가 본방불가 시간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유튜브 오리지널 김태현 정치쇼 우리 유튜브 오리지널 본방불가가 있는 날인데요. 이 3타자 외에 스페셜 원 한 사람이 더 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옆 스튜디오에서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타자, 김타자, 박타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